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증시가 또 한 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이번엔 진짜일까? 저번과 제가 다른 점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던 탈모 샴푸 다 치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나스닥을 보면요. 반등하는 척 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어요. 3월 14일 이후에 반등이 가장 강했었지만 엄청난 인플레로 강력한 금리 인상이 다시 나오면서 4월달, 5월달, 6월달 증시가 3달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저점이었던 6월 중순 같은 경우는 온갖 비관론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시의 비관론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겁니다라고 보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수는요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이제 13000이고 두 번 하면 14000, 세 번 하면은 15000이 되겠죠. 비관론으로 가득하다가 갑자기 계좌가 빨간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은 갑자기 오더라고요. 하락도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언제 하락할 거고 언제 오를 거다라는 거를 예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변수가 많을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지수, 이제 기대 인플레까지 나오죠. 7월 28일에 나올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들이 나올 거라서 다음 주가 혼돈의 시기일 거는 맞습니다. 근데 증시라는 게요 계속 하락할 수도 없고 마냥 오를 수도 없어요. 보통 하락의 바닥을 알 수는 없지만 반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은 해야 돼요. 왜 반등을 했는지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턴 어라운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강한 반등이 이번 반등에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어쨌든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 같은 경우는요 악재에도 버티는 힘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신호인 것 같아요. 7월 8일 금요일 나스닥 선물이 밤 9시 30분경에 급락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이제는 하락이 돼요. 고용지표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경제가 좋으니까 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 하락장에서는 웬만한 이유들이 다 악재가 되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악재도 호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고용지표가 좋은 거를 악재로 보느냐?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0.75% 정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관건은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건데 9월 달이 0.25냐, 0.5냐, 0.75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시장에서는 0.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없지 않을까, 또는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담감을 덜어냈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강력한 고용이 뜨니까 이거는 악재야라고 보는 거죠. 고용이 강력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더 올려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하지만 지수가요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다 올라버렸어요. 그 이상으로 올라버립니다. 악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죠. 반년간 보여줬던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들이 뜨면은 보통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하고 반등을 주지 못하면서 무너졌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악재가 뜨니까 더 상승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경우는 지수라던가 종목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거나 악재가 나왔는데 상승으로 마감하는 시그널, 이 바닥 신호라고 하는데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저는 바닥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시그널이 2번, 3번 정도 더 나와줘야 됩니다. 한 번 갖고는 약간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몇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첫 번째 시그널은 악재를 이기고 양전으로 마감하는 강한 힘을 줬다. 이거였었고요. 좀 더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은 원래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게 악재가 아닙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잘 이뤄지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잘 이뤄지면은 경기 안정을 원하죠. 과열되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서서히 올려나갑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 속도라던가 고용의 화랑으로 인한 임금 상승 속도, 그리고 자산의 상승 속도를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경기 상승을 완만하게 유도를 합니다. 이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고용에 상관없이 금리를 크게 올렸고 금리 상승 속도를 고용, 자산, 경기가 견뎌내지 못하고 하반기에 경기 침체로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가도 잡힐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였었던 거죠. 하반기 경기 침체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용지표 어닝은 더 강한 금리 인상만 불러오는 악재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였던 거예요. 만약에 저번 달 안으로 이런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증시는 크게 하락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악재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가예요.
물가가 50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 통제가 안 돼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건데 경기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하락한 거였거든요. 실제로 1년 동안 CPI 예상치라던가 이 실제 수치를 보시면은 예상치 밑으로 실제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같게 나오던가 그 이상으로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더 공포감을 주기 좋았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CPI 예상치가 나오는데 8.8%로 나와요. 컨센상으로는 8.7이었는데 8.8로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증시에 이제 악재로 반영이 될 거고, 약간 낮게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1년 만에 드디어 꺾였다. 드디어 월가의 예상치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설레발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2달, 3달 연속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은 물가가 꺾였다라고 확신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증시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첫 설레발이 다음 주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CPI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6월 초에 12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이제 100달러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리입니다. 구리를 보시면 1년 중에 최저치로 내려갔어요. 경기 침체의 시그널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우크라 문제로 폭등했었던 밀 가격이 다시 사태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굴하지 않았던 원자재 가격들이 하반기 경기 침체의 가능성 뉴스들이 뜨니까 투기 세력들이 던지고 빠져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가격을 유지해준다라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 이유가 경기 침체였다. 그럼 경기 침체랑 물가 하락이랑 증시에서는 호재냐 아니냐,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호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하반기에 잡혀나가고 경기는 계속 좋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자금 조달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마진은 늘어날 수 있고 팔 수 있는 곳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의 실적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잘 오르는 기업들은 대출 이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고요.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성장할 겁니다. 작은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 업종의 1등 기업,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의 대표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대형주,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2020년 상반기에 꿈은 있었지만 현실이 없는 주식들에 투자했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많아요. 이제 학습 효과를 얻었을 겁니다. 돈 잘 버는 실적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을 당장 못 벌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는 돈 잘 버는 주식에만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 시기 동안 그런 주식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이번 위기를 탈출하면 성장이 얼마나 나올 건지를 통해서 목표 매출 그리고 목표 이익, PER을 대입해서 예상 주가를 한번 산출해보고 최대 상황까지 왔을 때 몇 퍼센트를 먹을 수 있나를 계산해봤고, 반대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매출도 낮아지고 이익도 낮아졌겠죠. 거기다 PER을 대입하면은 그러면 최악의 상황일 때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질 건가, 그럼 내가 얼마나 손실을 볼 건가,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법은 아니니까 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많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형 실적 성장주에 투자한다라 그러면은 하반기에 아주 나쁜 경우만 아니라고 했을 때 충분히 견뎌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몇 달간 하락장 동안 확실하다 싶은 종목의 범위를 더 좁혀놨고 무한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놨습니다. 무한 매수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머리 빠져요. 제가 이번에도 느꼈지만 2008년, 2011년 다음으로 힘들었던 게 이번이었던 것 같아요. 저 반등이 전고점으로 나오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됐죠. 단 이제 배제했던 거가 걸리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고 연말 금리가 4%까지 가고 물가가 하반기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이 온다라 그러면은 손실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무한 매수라는 게 월급 정도 수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 저축할 수 있는 수준을 계속 집어넣는 게 무한 매수지, 가진 돈을 막 태우는 게 무한 매수는 아니에요. 왜? 횡보장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5년짜리 횡보장 걸리면은 나 5년 동안 계속 나눠서 사겠다, 이런 관점으로 여유 있게 보시고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써야지 3번 안에 평단가 낮추는 전략 다 쓰고 나는 총알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를 절반 정도로 두면은
공포를 이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왜냐면은 현금반 주식반을 하면은 평단가를 낮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반등이 오면은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편으로 찍을게요. 결국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여기서 그 선택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그 선택을 할 때 보면 야수였었어요. 그 선택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람들이 슈퍼개미가 되는 거고, 그 선택에서 문제가 되면은 베란다 밖으로 쫓겨나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용기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지만 후회하지 않게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실패를 하더라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